이 코비드 19 때문에 앞으로 이 학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혼자 공부하는 이제 딥러닝 시대라고 그랬죠.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그 MZ 세대라고 그랬죠. MZ 세대는 이제 머닝 아웃 쪽이라고도 합니다. 머닝 아웃 쪽이 이제 혼자 공부하는 시대, 딥러닝 시대라고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두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의 리더자가 있을 것이고, 또 크게는 뭐 대통령 리더십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쟁 중에는 장수의 리더십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몽골의 칸이라는 분도 세계적인 리더자로 많은 분들이 연구하는 것이고, 저희 나라에도 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많은 분들이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이 리더자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그 종속 인원으로서 이 극난 극복을 이겨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내가 리더하는 건데, 이 리더를 함으로써 이 조직이 강건하고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공학도 또는 인문학도의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리더의 기본적 가치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ESG 경영이라고 하죠. ESG 경영을 나눠보면은 인벨로먼트가 E고요. 그 다음에 이제 S가 소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G가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데, 기업 가치 향상을 시킨다고 해요. 이 ESG 경영은 사실은 뭐 우리가 나온 지 한 20년이 됐죠. 생겨난 지가. 근데 이 20년이 된 ESG 경영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가 사회적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업 경영했을 때 기업의 기본이 뭡니까? 돈을 버는 거죠. 우리가 재화를 투자하고 또는 기술을 투자하고 또 때로는 이제 그 사람을 투자해서 그 자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게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업에서 돈을 벌었어도 사회적 가치가 형성이 안 되면 그 돈이 알고 모르게 새어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 지속 가능 기업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라는 거는 선장이 리더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향상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이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ESG 경영이라는 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대에 리더십과 위기 전략, 21세기 리더십과 ESG 위기 경영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그 특허 경영 창시자입니다. 아시아 로아스 인증 기업이기도 하고요. 로아스 인증과 ESG 경영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ESG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왜 리더자가 필요한지 한번 논해 볼게요. 자, 리더가 누구인가요? 사실은 리더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가정의 리더도 될 수 있고, 회사에서 기업 경영의 리더도 될 수 있고, 또 리더십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그 여자분들은 전화로 3시간 통화하고 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는 만나서 3시간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리더자가 퀘션을 주는 겁니다. 의문문을 주는 거죠. 3시간 동안 막 떠들어요. 뭐 커피가 어떠니, 뭐 물건이 어떠니, 그리고 야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요게 바로 리더자의 역할입니다. 그럼 그 리더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따라오는 그런 이제 종속 인원이 가치 밸류라고 그러죠. 그 사슬에 의해서 다시 대화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라는 거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조직의 목표를 위한 상생, 외인 관계 형통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관계를 형성하는 게 바로 상생 경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더자는 팔로워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죠. 내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 이것도 리더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진정한 리더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가짜 리더자가 판치죠. 그들만의 리그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또 물고 뜯어서 과연 내가 성공하게 되면 성공한 리더자고,
또 물고 뜯었을 때 상대방이 반박을 하게 되면 반박성 리더자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리더자끼리, 가짜 리더자끼리 싸우다가 그 사람들만이 다치고 그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죠. 사회적 가치 형성 리더자는 그게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 형성 리더자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리더자입니다. 우리는 그 리더라는 것을 잘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리더자는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가꾸느냐. 자, 리더자의 기본은 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대회를 운영하면서 한 30만 명을 양성했습니다. 이 학생들을 끌고 이 학생들이 과학적인 사이언스, 인벤션을 할 때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이 학생들한테 뭔가 베네핏을 줍니다. 베네핏을 주기 때문에 리더자가 따라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베네핏에 대한 성과주의입니다. 잘하는 친구, 잘 못하는 친구, 또 이제 아주 하려고 하는 친구를 구별할 줄 아는 게 리더자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일을 하면 급여를 줍니다. 급여를 주는 리더자는 어떤 직원은 정말 많이 주고 싶고 어떤 직원은 정말 준 거를 뺏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자는 늘 힘듭니다. 그래서 리더자의 기본은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개발, 나의 개발을 시작을 통해서 리더자가 과연 진정한 것이냐 아니면 리더자를 할 수 없는 것이냐 판단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리더십은 뭐냐? 사람의 능력이죠. 나의 능력입니다. 나도 리더자가 될 수 있다.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나도 뭐 기관장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자의 기본적인 덕망을 갖고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리더는 강한 자라고도 때론 합니다. 하지만 강한 게 리더는 아니죠. 우리가 뭐 양떼를 지키는 뭐 목동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고 뭐 힘있게 양떼를 휘두르면은 그 순간은 양떼가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도망가는 양떼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도 21세기 유비쿼터스형 MZ세대와 함께하는 리더를 배워야 됩니다. 자, 리더를 제대로 잘하면 조직 문화가 형성되고 미래 비전이 형성됩니다. 이 미래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오므라 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리더자는 타고나는 것이냐? 여러분, 리더자가 타고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리더자는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학습하는 거. 자, 선천적으로 제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리더자의 접근법, 접근성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특성이론으로 분석을 했더니 선천적 특성 또는 자질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접근법으로 신장, 외모, 체구, IQ, 성실, 전문성을 둘 수 있다. 이게 타고난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나 넬슨 만델라 뭐 굉장히 카리스마적이죠. 제가 그 사우스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인도양과 대서양 사이에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섬에 넬슨 만델라를 수십 년 동안 이 감옥에 처박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넬슨 만델라의 리더십에 의해서 사우스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올랐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감옥에 20년, 30년 묵어놓고 대통령이 나왔을 때 과연 국민들이 뽑아줄까요? 아마도 나쁜 쪽으로만, 안티 쪽으로만 형성됐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인종도 있고 상품도 있고 기업도 있고 국가도 있고 리더자의 역할이 각국 틀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십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빅5 모델로 보고 있는데요. 애양성과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자는 애양성과 성실성,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리더는 가장 특별한 애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첫째, 애양성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 좋아야 되겠죠.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람들을 욕을 하지 말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애양성이 좋은 사람은, 애양성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뭐 리더자가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상대방의 의견을 둘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겠지,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 리더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리더십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신뢰에 관한 것이죠. 제가 이 사장학을 듣다 보니, 강의를 들어보면 항상 30분 먼저 약속 장소에 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바로 저는 뭐 기본적인 성실성이라는데, 저도 뭐 할 수는 없지만
이 성실한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요. 또 책임도 지고, 또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쉽게 뭐 이성도 잃고 쉽게 무너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리더십의 빅5 모델의 두 가지가 애용성과 성실성. 성실한 사람은 책임감도 강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을 분류해 볼게요. 자, 애용성과 성실성이라고 그랬죠. 자, 애용성, 성실성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성실한가?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잘 나누고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는가?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장님들 분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부터 부자로 커서 인수받아서 자산을 양도받아서 사장하시는 분하고 자수성가로 해서 사장 되신 분하고 조금 틀린 거를 제가 좀 판단했는데요. 자수성가에다 사장 되신 분들은 자기 과시를 굉장히 잘해요. 내가 뭐 이런 것도 갖고 있어. 뭐 차도 뭐 고급 끌어야 돼. 뭐 상대방한테 내가 돈 많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 과거는 묻어버리고 자기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자수성가형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물려받았거나 뭔가 기본기가 된 사람, 리더자로서 기본기가 훌륭하게 기초부터 배워온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하게 표현을 안 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수성가한 리더자들 분들께서도 자기 거를 너무 막 표현해서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뭐 직원들한테 모아놓고 나 돈이 많아, 나 뭐 빌딩도 갖고 있어, 나 차도 좋은 거 있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지 리더자로서 직원들한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얼마나 자기감을 느끼겠습니까? 시대가 변화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개천에 용나는 시대도 지냈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시대가 지났는데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ESG 경영이 필요하고 로아스 경영이 필요하지, 내가 번 거를 자랑만 하고 상대방한테 안 준다면 그게 무슨 리더자입니까? 진짜 리더자는 함께 베풀면서 내가 많이 가졌지만 그걸 나누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팁스가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서 돈 벌었지만 그 돈을 벌 때는 주위에서 누군가 도와줘서 돈을 벌었지 혼자 돈 벌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가끔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 합니다. 돈은 개도 안 먹는다. 왜냐? 돈은 종이로 만든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특허에 의한 화합물질을 섞어서 화이바크라스,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람은 먹습니다. 특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진짜 리더는 돈도 중요하지만 돈과 함께 가는 애용성과 성실성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더자의 특성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할 줄 알고 수능 성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친절성이 높은 사람은 협력적이고 따뜻하고 남의 말을 경청을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친절성이 낮은 사람은 차갑고 까다롭고 적대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친절할 때 상대방의 호의를 받는 겁니다. 제가 이 중국에서 공부할 때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주 조그만 꼬마아이가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이 학생한테 길을 물어봤어요. 자, 내가 지금 산동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니? 반말을 했더니 그 조그만 학생이 저한테 길을 반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도 저도 한 가지 배웠습니다. 리더자는 아이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내가 친절함을 베풀 때 올바른 리더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걸 저도 한 가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감정 안정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 안정성을 잘 알겠지만 그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사실은 현대사회의 모든 그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골프를 쳐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골프도 잘 받지가 않습니다. 한번 좀 경험했겠죠? 우리가 길 가다가 탁 넘어졌을 때 만약에 누가 보면은 벌떡 일어나기가 좀 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나면 상처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골프도 우리가 칠 때 한번 이렇게 오비가 탁 났습니다. 그러면은 물관을 줬다고 해서 바로 다시 치면은 또 그 방향으로 가죠. 리더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는 잠시 자기의 감정을 안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바로 자기 스타일로 하게 되면 리더자로서 역할이 안 된다는 거죠.
친절하면서 자기 감정을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자의 역할입니다.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안정된 사람은 온화하고 성품이 곱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업 경영도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감정이 낮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신경질적이고 또 상대방을 뭐 불안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특성 분류에서 감정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방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타이틀인데,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시대적으로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시대적으로 잘 만나야 그 기업에 대한 그 흥망이 좌우되는데요. 자, 개방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 리더자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아야 되겠죠. 만약에 반대 성향이다, 뭐 보수적이다, 과거에 하던 거 그대로 한다, 글쎄요, 여러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요즘에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자, 어떻습니까?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때로는 또 몇몇 기업은 코비드-19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얻은 기업이 많습니다. 뭐 흔한 예로 마스크 업체도 그렇죠. 또 우리 방역 소독 그렇죠. 뭐 물론 그분들도 그동안에 열심히 힘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뭐 적은 금액이지만 친절하게 팔고 또 자기 감정을 안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꽃이 핀 겁니다. 그래서 개방성,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 또는 거기에 대한 목표, 도전정신이 있다면 리더자로서 기업 경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정서적 지능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리더자는. 왜냐하면 마음 관계죠. 이렇게 어찌 말하면 내가 직원을 관리하는데 직원들의 뭐 애경사를 챙겨준다든가 또는 뭐 직원하고 뭐 SNS 소통을 한다든가, 내가 나이가 많이 먹은 리더자로 해서 나이 젊은 MZ세대들에게 과거에 나는 이랬다는 성향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리더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MZ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시대, 온디맨드 시대라고도 하죠. 여러분 뭐 다음 시간에 한번 하겠지만 온디맨드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얻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든 어떤 고생을 했든 요즘 세대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선거판도 어떻습니까? 선거판도 어떤 리더자가 MZ세대를 잡느냐.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리더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리더자는 정서적 지능, 즉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서적 지능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원들하고 소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과업을지향형이 있죠. 자, 멤버들한테 세부적인 업무를 분담시켜주는 겁니다.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너는 이게. 자, 이거는 상황이 유리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 성공한 직원도 있을 것이고 성공 못한 직원들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떤 업무를 주었는데 그 업무를 받은 사람이 아주 베스트하게 성공했다면 그거 참 훌륭한 직원이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내가 줄을 잘못 탔든 시대적으로 맞지 않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잘못한 친구한테 우리가 혼내켜야 되나요? 그분한테는 성과를 안 줘야 되나요? 우리 현재 성과급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공공기관과 정부는 수익사업을 내면 안 됩니다. 그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는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업지향형, 그분들한테 실적 위주로 한다면은 이거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관계지향형이라고 있습니다. 관계지향형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할 일이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물건을 생산해야지, 신뢰가 없이 물건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준다? 글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소셜 테크닉에서 보면은 이 직원들과 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존중받고 그 직원들의 감정과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간적 배려가 있다면 진정한 리더겠죠. 그래서 상황이 리더에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는 방법이 바로 관계 지향형입니다. 저는 뭐 비하인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두 분을 한번 꼽으라 하면, 한 분은 고시패스하지 않고 말 그대로 7급부터 열심히 하신 분이고, 한 분은 고시패스 해가지고 자리가 똑같은 높이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시패스 하지 않고 밑에 말단부터 올라간 분은 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어요. 서로 남이 말을 들어주고 돕고, 그렇게 성장해서 은퇴하고 나서 그분의 결혼식장을 갔더니 정말로 손님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관계 지향형이지 않고 오로지 과업 지향형, 실적 위주로 해다 본 그 리더자의 결혼식장을 가봤더니 손님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초코파이가 아주 잘 팔려서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형 리더십이 여러분들한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어떨까요? 우리가 수많은 대통령이 지나가 왔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을 한번 하고 다 영어의 몸이 되고 있죠. 참 진짜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기존의 대통령 방식, 이런 과업 지향형보다는 세종대왕형 리더십, 다시 말해서 관계 지향형. 세종대왕은 어떻습니까? 평민의 아들, 말하자면 족보에도 없는 장영실을 기용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리더자한테는 그 역할을 충분히 주는 게 바로 리더자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리더자는 타고났나요? 저도 과거에 내가 작든 크든 이런 무슨 협회 회장이 되고 뭐 무슨 교수가 되고 또 어떤 기관장이 되고 이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죠. 저는 육성론에 가까운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의식도 분명했지만 내 나름대로의 관계 지향형,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이해하고 들어주고 또 그분들을 챙겨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공부하는 리더십, 다시 말해서 기술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리더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누구라도 스스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훌륭한 리더자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장학이라고 많이 있죠. 사장학이라는, 사장학 개론, 뭐 건축학 개론은 들어봤지만 사장학 개론을 들어본 거는 아마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무단히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내가 다시 아이디어를 리노베이션해서 그 아이디어가 성공했을 때 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 안타깝죠. 사장에 대한 기본기가 없는 그런 MZ세대들이 정부 자금만 받아서 그 자금에 맞추어서 그 랩에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시 말해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좀 밀어주기 방식은 참 지양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타고난 게 아니라 육성,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의성과 혁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게 리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도 어떻습니까? CEO들도 영입을 하죠. 능력 있는 CEO를 영입해서 기업을 키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제조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육성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기술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사회적 대화만큼은 열심히 한 사람한테 그 책임을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리더자의 덕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리더자의 덕목.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리더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정직해야 되겠죠? 저는 뭐 이렇게 대통령이든 뭐 기관장이든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툭 치면 뭐 썩은 나무 부러지듯이 다 부러지니까 저희는 뭐 어쩔 수 없는 이 대한민국 땅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정직해야 된다는 거, 또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 또 누누이 강조했지만 성실해야 된다는 거, 제가 강의 중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떠한 목적을 쟁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마지막에 아킬레스건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도 원활하고요,
통찰력도 있고요, 창조성도 있고요, 설득력과 협상도 가능하고요, 도전정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머도 풍부하죠. 뭐 몇몇 혼기가 다가온 여성분들한테 돈 많은 사람이 좋으냐, 유머 있는 사람이 좋으냐, 오죽했으면 유머 있는 사람이 좋다고 얘기했을까요? 유머가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창의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하인드 이야기로 이 개그맨들을 정말 저는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가수는요, 한번 노래가 히트하면 죽을 때까지 그 가수 노래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요. 심지어 우리가 사후 70년까지 로열티를 받죠. 예. 그러나 개그맨은 어떻습니까? 오늘 웃겼으면 내일 또 웃기나요? 내일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개그맨들의 그 리더자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균형 감각이 투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죠. 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방법이, 우리는 한자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조직이 평안하고 또는 자기 가족이 평안하고 이러한 거를 강조해서 자기 평균적인 생각을 올바르게 라이드하는 것이 바로 리더자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먹기는 쉽습니다. 또 말도 빨리 나가죠. 하지만 어때요?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새해 연초 되면은 뭐 몸을 또 몸짱 만들어야 되겠다, 영어 공부를 뭐 마스터해야 되겠다, 해외여행을 또 어디 가야 되겠다. 사실 지금 9월입니다. 9월 동안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새해에 실천하려고 마음먹은 그 카피라이트가 되신 분 있나요? 아니면 10개 중에서 몇 개가 됐을까요? 저도 반성하지만 진정한 리더자의 그 스케줄에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기는 쉬우나 실천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리더자들은 합니다. 리더자는 우리가 그 리더자의 실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생활이 깨끗한 리더자, 강력한 리더자, 이런 사람이 우리는 다 공부로서 자기 자신을 절제, 제가 아까 리더자의 덕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자기 자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진정한 리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자의 그 도덕경이라는 그 있죠. 도덕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발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욕망에, 세상이 불법으로 난무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리더들은 결국은 후발주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가 막 팬데믹 날 때 어땠습니까? 마스크를 만드는, 황사 마스크 공장을 만들 때 기계 하나가 뭐 한 2천만 원 했다면은, 마스크 대란이 나니까 기계를 뭐 중국에서 수입해와가지고 1억 5천씩 주고 산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뭐 10대, 20대 그 식약청 허가받고 이 어려움 속에서 다 설치해 놓으니까 어때요, 이제? 마스크가 너무 많아진 거죠? 자, 후발주자는 어땠습니까? 그 돈을 투자해서 결국은 실패해 본 거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자의 행위 하나에 기업이 죽고 살고도 있지만 그 직원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한 욕심,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푹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 푹 빠지려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경청하는 모습과 자기 일을 다시 말해서 콜라보 해야 되겠죠. 주위를 살피면서 우리가 운행해야 되겠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앞만 보고 가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앞만 보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열정과 자신감이 이때 주위를 살피면서 자기 일에 푹 빠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는 구성원들의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작은 배려가 있다면 그 기업은 존속 가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자는 배려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대기업을 향한 꿈을 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도 문제가 있죠. 뭐 아시다시피 대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우리가 뭐 뿌리 기술도 육성하고 대만의 그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작은 부품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기업이 조금만 크면 대기업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대기업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 조직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 대기업의 조직을 따라갈 수 없는 게 교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리더자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리더자를 만들어서 그 리더자가 파생돼서 기업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기업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사항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중소기업의 역할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있고 소기업의 역할은 소기업의 역할이 있습니다. 리더자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기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빚을 얻어가지고 기업을 경영한다면 결국은 눈사람 같습니다. 눈사람이 어때요? 겨울에야 존속가치가 있겠지만 따뜻한 여름에 태양빛이 쬐는 여름에는 눈이 녹아버리니까 기업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사람 같은 경영을 하지 마시고 배려와 소통 속에서 새로운 기술, 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자의 역할입니다.